첫 화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경쟁입니다. 서바이벌. 네. 최근에 뭐 여러 외국의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협력해야 된다. 서로 상생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막상 맞닥뜨리고 있는 지점은요. 바로 이제 가만히 봤더니 경쟁이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협업해야 된다, 수업 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내던져 놓은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런 인기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경쟁이지만 이 안에서도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승자가 살아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학습지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아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학년, 3학년들은 지금 2025년까지는요, 2024학년도에 들어가는 친구들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아서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 같은 거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실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교과나 비교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때 참고해서 보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여기에 기입해야 될 내용들은요,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교과라든지 교과, 그다음에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공통 과목,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이 과목 명칭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가 지금 과목 선택을 잘 하고 있는지, 2학년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내년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뒷면으로 넘어가시면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계열별로 지금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구성을 구분할 때요. 뭐 문과, 이과 아마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됐을 겁니다. 문과, 이과로 그런 체제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됐는데요. 이제는 조금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문과, 이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열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사례를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았고요. 요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지 가지고 계신 학습지에다가 메모하시거나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두가 너무 길면 또 뒷부분 중요한 내용은 놓칠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자녀분들께서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그 우리 자녀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을 어떻게 한번 정해 볼지를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빈칸을 남겨 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요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분류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과정, 그다음에 진로학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입 전형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목 선택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매체에서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번 요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좋은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는 졸업한 요 이미지만 보셔도 흐뭇하시죠? 우리 자녀가
이런 학생증을 딱 들고 다닌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뭔가 좀 길면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부모님들은 어떤 거가 우리 자녀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 뭐 속으로는 위에 거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아래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걸 부모님이 원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네, 요 결정 사항은 학생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장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학생들이요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이나 또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자녀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의사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선호도나 선망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서울대학교의 탈락률이 7%라고 하더라고요. 그 7%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요. 그 상위권 친구겠죠. 7% 학생들이 학교를 탈락을 해서 자퇴는 아니지만 휴학을 하고 입학하자마자 바로 반수를 준비해서 이제 의대를 진학을 하려고 이따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스스로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 해보는 기회. 이제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게 고교학점제거든요.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OECD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경제뿐만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게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기 학생이 지금 요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책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게 지금 조금 확대된 게 가운데 있는 큰 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학습 나침반이라는 건데요. 학생이 나침반을 보고 길을 찾아서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웰빙 203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2030년이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웰빙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학생 스스로, 물론 나침반을 보는 사람은 학생 스스로이겠지만 그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요. 코에이전시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동료나 선생님이나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다양한 지역사회가 그 학생이 이렇게 나침반을 보고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에서는 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학교뿐만 아니고 동료나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게 나왔고요. 거기서도 비전으로 주도성을 갖춘 사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도성이 그 주도성이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정의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잠깐 보시면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해녀 얘기가 나오면서요. 해녀의 숨길이 얘기가 나옵니다. 해녀들이 보통 자기의 숨길이는 누가 잘 알까요? 자기가 해산물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숨길이는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의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학생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한계나 본인의 능력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잖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정의입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정의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뭔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아까 이제 숨길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뭐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하거나 심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바로 과목을 선택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이수 기준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요. 이제 보통 성취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코 에이전시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그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이 그 학생이 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과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나 이제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고교학점제 하면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논리도 맞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바탕에는 그 과목을 듣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게 학년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를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에서. 1학년이겠죠. 1학년에 그래서 공통 과목을 주로 배우는 거고요.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들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듣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게 고교학점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글씨로 약간 매칭을 시키려고 일부러 뭐 기본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책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생이 고교학점제 안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학습량이 좀 줄었어요. 이제 올해 입학했던 친구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뭐 여기 이제 그 고3 자녀분도 계시고 고2 자녀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 동생이나 아니면 뭐 중학교 지금 3학년도 있을 수 있고요. 내년 올해부터 입학했던 친구들은 수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7교시를 했다면 이제 6교시를 뭐 3시간 하고 7교시를 뭐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제 줄었는데요. 그 줄은 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줄은 만큼 학업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담이 덜해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줄었던 시간 중에 일부를 이제 학생 스스로 또는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뭐 이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자율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학생이 수업 중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학생 스스로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탐구 주제나 어떤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수업량을 좀 적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자유를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율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주도성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하고 조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3학년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아마 곧 있으면 수요조사를 지금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저희 학교도 지금 이미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학생들을 수요조사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 개설한 과목에 따라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물론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미 구성된 편제표를 토대로 해서 그 안에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마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때
뭐 저희 학교도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지만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을 때 자기랑 잘 맞지 않거나 했을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줄 수 있다, 어느 시기까지 바꿔줄 수, 뭐 아시겠지만 벌써 지필평가가 끝났고 했는데 바꿔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학생 스스로 혼자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력자로서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누가 계시다고요? 네, 바로 학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부모님들이 그 학부모님들 논리로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학생이 이런 과목을 들었을 때 너가 보여주지 못했던 역량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 충분히 하셔가지고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학 입학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뭐 대학 입학으로만 그걸 이제 귀결시키긴 좀 어렵겠지만요. 결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 대부분은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전혀 배제한 채로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 가는 친구뿐만 아니고 대학 가지 않는 친구를 위한 교육과정도 다 편성을 해주기 있긴 하지만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수시 전형이냐 정시 전형이냐를 선택했을 때 이 과목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공이 만약에 상경 계열이나 공학 계열일 때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과목 구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걸 잘 아셔야지만 같은 그 자녀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자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교과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자료집 보시면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말하는 비교과라는 게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방과 후 그 학교를 이제 그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활동이 이제 그 교과 활동이잖아요. 근데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씩 뭐 자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 창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교과입니다. 교과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모든 학교들은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일주일에 3시간 또는 2시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한데요.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시간표에 편성을 해서요. 자율 뭐 창체나 뭐 자율 과정이나 이렇게 자율 시간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창체로 운영하는 그 시간도 실제로 있습니다. 수업을 운영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통 교과가 있고요,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교과가요. 보통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때 대부분 친구들은 공통 과목을 수업을 듣고요. 거기서 기본 학력이나 기초 소양을 잘 갖춘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 2학년 때 들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과목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지만 1학년 때 듣는 과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선택 과목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2학년 또는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전문 교과는 뭘까요? 전문 교과는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것 같고 제목만 들어도 조금 더 전문성이 높아지는 교과 같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 전문 교과 1은요. 그래서 특목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입니다. 뭐 외국어고나 국제고나 뭐 예술고나 뭐 체육고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5개의 학교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2는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디자인고라든지 뭐 그런 IT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듣는 과목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전혀 들을 수 없을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요. 그 과목들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문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제 전문교과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문교과의 과목들을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갖고 와서 들을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게 편성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전문교과 1을 들을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나 국제 계열 고등학교, 과학고에 갈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인원이 조금 많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 학생들은 역량이 뛰어나서 과학고는 못 갔지만 과학고 수준에 맞는 정도의 어떤 과학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심화된 과학 교과 수업을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네, 안타깝지만 한두 명 때문에 개설해주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아직 수업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졌을 때 그 2명을 위한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간을 할애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개설해주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수업 들으려고 외부로 나간다 하면 되게 좀 불편하시잖아요. 안전 문제도 걱정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인근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지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학교에서 일과 중에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줘서 우리 아이가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데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따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안타깝지만 개설을 못 해줬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왜 우리 학교 개설 안 돼서 안 들으면 그만 아니야? 하시겠지만 필요한 친구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친구가 그걸 왜 들어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개설이 되는 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AI다, 빅데이터다, 컴퓨터 중요하다, 첨단 산업 중요하다 하니까 학교에서 유행처럼 요즘에 컴퓨터 관련된 그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이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개설을 해줬는데, 근데 실제로 그 의도했던 거랑 실제로 듣는 거랑은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수업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업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사실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즘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를 토대로 해서 과목을 개설을 해줘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전문 교과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학교도 덜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몇몇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학교 수준이 조금 높은 학교야.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편제표 봐봐. 수준 높은 과목들이 조금 있잖아. 이게 대학에 어떻게 보면 어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 주는 건 왜 그러냐면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 주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괜찮은데요. 그거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과목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학생들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 자거나 수업을 안 듣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드냐면요. 선생님도 힘드시고요. 수업을 듣는 그 친구도 힘들고요. 또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친구도 힘들어요. 왜? 의욕이 안 생기죠. 여럿이 같이 듣고 같이 뭔가 참여하는 수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성취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됐지만 나중에 그런 친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수하지 못한 친구들을 저희가 대학교 때 이수하지 못하면 꽈락 나가지고 재이수하거나 해야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2025학년도부터는 발생을 합니다. 다행이죠. 우리 자녀한테는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동생들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40%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교과 1에 있는 다양한 과목들입니다. 굉장히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제목만 보더라도 과학 계열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이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부모님의 자녀가 이런 과목을 듣고 계시면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수업이 어렵다, 수업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수업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집니다. 예술, 체육, 그다음에 예술, 체육, 과학 계열만 남고요. 외국 계열하고 국제 계열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목고가 지금 폐지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국제고나 외국어고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과목들이 일반 보통 교과로 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과학고나 체육 계열, 예술 계열은 그대로 남아 있고, 밑에 있는 외국어나 국제 계열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통 교과 편제예요. 보통 교과 보시면 왼쪽에 공통 과목이라고 있죠. 네, 공통 과목. 여기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제 1학년 때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 과목입니다. 1학년 때. 뭐 기초와 탐구라고 되어 있는 국수영, 뭐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은 대부분 1학년 때 듣습니다. 1학년 때 듣지 않으면요, 나름대로 계열이 있는 과목이에요. 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숫자가 명백하게 써 있잖아요. 1, 2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듣기 위한 기초가 탄탄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1학년 때 많이 기본적으로, 아마 입학하시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학하시자마자 그냥 바로 듣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보시면 2학년 때 녹색이,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100%는 아니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과목을 어떻게 편성해 주냐에 따라 좀씩 다른데, 이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2학년 때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2학년 때 들어야 될 거랑 3학년 때 들어야 될 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건, 2학년 때 들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나, 수능을 대부분 친구들이 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수능을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수능 따로 뭐 내신 따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수능과 내신을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논리나 뭐 수시 논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 두 가지가 준비가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좋은 높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나의 실력보다 학교의 내신 등급이 간혹 가다가 좀 더 낮게 나와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에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수원이나 수투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나 독서와 문학이라든지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2학년 때 다 듣는 게 좋겠죠. 2학년 때 다 듣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든지 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미리미리 다 듣고서 뭐 복습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2학년 때 다 이미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능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2학년 때 다 들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뭐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3학년 때 시작하는 건 이미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선수학습을 하라고 선행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시기에 들어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진 시기에 잘 듣고 있는지 놓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가 들은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과목들 대부분은요.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런 것들입니다.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사회 과목, 탐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위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지리 듣고 여행지리 들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어떤 걸 2학년 때 듣거나 3학년 때 듣거나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하고요.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요. 성취도 ABC로 매기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께서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들으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3학년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듣는데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을 했어요. 3학년 때. 근데 등급이 3학년 때 막 보니까 내가 막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 공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요 3학년 때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과연 또 그 선택이 맞는 걸까요? 어떤 전공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에 따라서 미리 듣거나 고등학교 때 미리 듣고 오거나 또는 3학년 뭐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목 자체를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ABC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에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성취도라고 하지만 A를 받았을 때랑 B를 받았을 때랑 C를 받았을 때랑 거기에 대한 유불리도 굉장히 극명하게 주려고 최근에 올해 입시 작년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등급을 맞는 거나 성취도를 맞는 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내 자녀가 또는 내가 선택하는 어떤 진로 계열에 맞는 과목들을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위기에 맞게끔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리학 1이 있잖아요. 물리학 1. 그 다음에 물리학 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듣고요. 2학년 때 물리학 1을 듣고요. 3학년 때 물리학 2를 듣는 게 맞겠죠. 내가 물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학과에서 물리학을 요구하는 학과라면 물리학 1, 2를 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보통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요. 4과목이 아니고 2학년 때 탐구 과목 선택할 때 3과목을 선택하게끔 보통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가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물리 선생님 별명이 다 재물포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물리학 1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예 개설이 안 되고 물리학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3학년 때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제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가려고 했던 대학에서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을 듣고 와야 된대요. 근데 물리학 1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는 물리학이 개설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학년 때 이 친구가 왔어요. 선생님 저 3학년 때 물리학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하겠죠? 물리학 1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개설을 해주려고 봤더니 물리학 1을 물론 개설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만 물리학 1을 선택을 안 한 거죠. 선택을 안 하고 개설은 이미 됐는데 물리학 2가 개설이 됐어요. 왜냐면 물리학 1을 들었던 친구는 자연스럽게 물리학 2를 들을 수 있는데 물리학 1을 듣지 않은 친구는 물리학 1을 다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2학년 때 이미 1을 개설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 2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학 1을 안 듣고 물리학 2를 들었다? 좀 약간 안 맞잖아요. 위계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학교에서는 들을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근데 그 학생이 혼자서 물리학 1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렵고 아니면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을 좀 못 맡아서 이 등급이 잘 안 나오면 나에게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할 수 있게끔.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한문 같은 경우도요. 어떤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2학년 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문하고 보통 같이 개설이 되는 게 중국어나 일본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어나 일본어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외국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먼저 듣고서 사실 중국어, 일본어 들은 게 훨씬 더 학생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한문이랑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개설을 해주면 이제 이런 거 연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한문도 안 듣고 일본어,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위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같이 들었을 때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같이 연계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경제 과목이라든지 경제 수학. 우리 친구가 상경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경제 과목도 개설을 해줬고요. 경제 수학도 경제 과목과 경제 수학을 모두 다 개설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경제 수학을 듣기 위해서 경제를 먼저 듣고 경제 수학을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에서 배운 경제 개념을 토대로 수학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학생은 갖춘 거예요. 이미 경제라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우리 자녀가 입학했을 때 입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편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잘 골고루 구색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게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토대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게끔 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요거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목을 선택할 때 우리 자녀는 과목을 조금 다양하게 듣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좀 다양하게 듣고 싶어. 여러 과목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좀 충실하게 기초를 잘 다지고 싶어. 기초를 잘 다져서 대학교 가서 뭐 어차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대학 가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 가서 다양하게 듣겠다 해서 이제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실 것 같으세요? 이 둘 중에서 뭐라가 정답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결정하기 좀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가 지금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도 고교학점제를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교육과정 편제표를 경험해보고 실제로 그 첫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받아서 대학을 간 친구들 1년, 2년 보내봤더니 나름대로의 결론이 좀 생겼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지금 자녀분들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양화는 아직까지 대학 입학하는 데 있어서 그걸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대학이 아직까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획일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교 블라인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과정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교육과정 편제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이 학교가 어느 학교지? 이 학교가 어느 학교지?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만큼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한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는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까를 오히려 이제 반대로 대학에서 고민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동국대학교 자료긴 한데요. 모든 학교에서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입학 사정관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던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택형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냐면요, 대학에서는요,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뭐 정시라든지 수시에서 뭐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더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좀 보고 뽑겠다, 이제 이런 논리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좀 더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1, 2, 3번을 잘 보시면요, 주어진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주긴 하지만 수요가 반영이 됩니다. 학생들의 수요,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할 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실 게 아니고 이렇게 의견도 보내보시고 다양하게 학교랑 커뮤니티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나 이런 특성에 맞게끔 어떤 과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의견을 개진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적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진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전공에 해당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거기서 물리학이나 수학을 1학년 때 기초 교양으로 기본 교양으로 많이 듣는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수학과 과목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자기 그 진로나 아니면 대학 입시에 좀 맞게끔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랑 졸업할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성적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경로를 딱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편하게끔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져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내신 뭐 수능이든 아니면 뭐 수시든 이런 걸 딱 정해놓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할 때 이 친구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지역의 어떤 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학교 경쟁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의 경쟁에서도 약간 밀렸는데 밖에 큰 물에 나가면 거기서 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과감하게 어려움 없이?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수능 재수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N수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의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비슷한 문제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들고 점수가 많이 보면 볼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학생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재수생한테 유리할까요? 재수생한테 절대적으로 물론 재수한다고 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준이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정시를 택한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는 친구들 중에
N수생이 있다면 자기가 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피하고 지금 단순하게 내 앞에 있는 경쟁자를 피해서 내가 다른 경쟁자와 만나서 상대하겠다 하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되게 좀 더 도전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학생들한테도 저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항상 하고 있는 게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도 충실하기가 쉽지는 않다. 상황이 계속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이 나 지금 뭐 2학년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지금 다 포기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보다는 일단은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해서 끝까지 어찌됐든 간에 내신 성적을 따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학교 듣는 수업에서 뭔가 뭐 등급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과세특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는 그 교육과정 아까 제가 위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의 위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학에서는 우리 학과에 와서 이 친구가 우리 과목들, 우리 학과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잘 수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요 지금 그 화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가 뭐 전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 먹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위기에 맞게끔 좀 더 쉬운 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좀 방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성실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잘 갖추고 오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은 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수능으로 온 친구들이라고 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서울대도 실제로 서울대 하면 뭐 최고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도 이탈률이 이번에 신입생 이탈률이 7%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엄청나게 큰 거든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인원수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는 입학 전형이 뭘까?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온 친구들이 학교를 끝까지 잘 다닌다고 해요. 네, 실제로도. 네. 성실한 친구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전공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전공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잘못 선택한 건 없습니다. 네. 그 과목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진로에 맞게끔 그 과목을 이끌어 나가면 돼요. 그 과목 물론 과목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설계해서 하는 그 수행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 해당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 나의 전공과 연관성 있게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게 잘 관찰이 돼서 기록이 되면 그 학생이 나름대로 그 과세특이나 이런 것들에 잘 기록이 돼서 학생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문화재 학과라고 딱 이 학생이 만약에 이제 문화재 학과를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문화재니까 역사나 한문 이런 것들 잘 들으면 되겠다 하지만 맨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뭐 화학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논리였냐면 이러면 문과니까 사회탐구 과목들만 막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과학탐구 과목도 이런 필요 때문에 선택해서 들으면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뭐 학종이나 이런 걸로 대학을 갔을 때 왜 이 과목을 들었나요? 면접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자소서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그 과목을 들었다고 한다면 학교 교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역량 있고 똘똘한 친구구나 해서 데려오고 와서 공부시키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똘똘해졌어요. 예전처럼 문과 이과를 딱 구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 제가 그 화학하고 생물을 들었고요. 나머지 한 과목을
탐구 과목을 그 사회 탐구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탐구를 다른 친구들은 안 듣는데 넌 왜 들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의료 사고로 그 사망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법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공부를 하려면 정치화법이나 이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생물과 화학과 정치화법을 듣고 싶다. 이런 논리로. 그러면 이제 그 정치화법 선생님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기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그 친구만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학을 입학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 논리식으로 옛날처럼 옛날 생각으로 이과 문과를 나누지 마시고 아까 제가 계열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아까 그 프린트물 드렸을 겁니다. 보시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끔 또 그 과목들을 그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도 되지만 분명하지 않아도 돼요. 과목을 듣고 그 과목을 들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나랑 연계해서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 이 성취 기준을 내가 어떻게 조금 나에게 흡수시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충실히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학기 초에 막 과목 선택해서 바꾸고 막 이런 논리가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과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학과지만 A 학생과 B 학생이요, 이렇게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학과에 가는 친구인데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B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할 만한 게 경제니까 아무래도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경제나 경영학과 가는 친구들, 뭐 서울대에서도 핵심 권장 과목으로 그 미적분을 들었거든요. 핵심이 아니고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상경 계열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수학이 단순하게 이게 옛날에는 문과여서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엔 중요하구나, 미적분이나 이런 개념들이 경제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또 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뭐 그렇죠? 예, 수요와 공급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미적분하고 또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제시해 주는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진로 학업 설계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서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 이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은요, 뭐 여러 그 고교학점제 사이트나 이런 데 가시면요, 과목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교육부에 가시면 고교학점제 딱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A 학생하고 B 학생 잠깐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게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뒤에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 좀 많이 가져왔어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넘기려고. 여기 보시면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교과 평균 2등급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잘하는 게 좀 다르죠. A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조금 숫자가 높잖아요. 그죠? 안타깝게.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국사나 일본어, 한문, 경제 이런 것들은 숫자가 좀 낮아요. 숫자가 낮은 게 더 좋은 건지는 아시죠? 네.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학생을 봤더니 막 좀 좋아 보여요. 위에부터 막, 그죠? 숫자가 낮으니까. 근데 아래 가니까 숫자가 조금 높죠. 네. 그럼 이 두 학생을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그 B 학생이 당연히 등급은 더 높습니다. 등급은 더 높고 하지만 이제 전공 적합성으로 따졌을 때 어떤 전공이 더 적합하냐. 물론 B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기초 과목이 탄탄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B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따졌을 때는 이 학생은 기초는 조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보세요. 아까 경제를 따졌을 때 경제와 수학은 연관성이 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학생 봤더니 지금 수학과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학과를 갔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전체 어떤 그 내신 등급을 볼 수도 있지만, 내신 평균 등급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교과의 내신 등급만 따로 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반영할 수도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B학생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제랑 수학 과목만 빼서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전공 적합성을 따졌을 때 과목을 선택한 과목이 어떤 학업 성취를 보였는지가 또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작용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내신 등급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그거에 맞는 학교나 학과들을 잘 찾아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잘 찾아서 또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잘 안 되니까 내신 등급이 떨어지니까 수능을 봐야지 이렇게 가는 논리는 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형들이. 학교도 많지만 전형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학생들, 우리 학과에 잘 맞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상위 대학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들을 잡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에서 만들어낸 어떤 전형들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를 우리 학교에서는 덥석 잡아야 되니까 그런 전형들을 유사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그 놓친 한두 명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끝까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내가 해놓을 수 있을 만큼 해놔야지만 내가 아쉽게 이 학교는 못 가지만 이 학교는 갈 수 있고 이과는 못 가지만 이과는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것도 안 되면 재수하면 되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전공 관심도랑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과세특 내용인데요. 이걸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세특에서 주도성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화면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수업 내용과 자신의 일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이 학생이 지닌 성실과 학업 의지를 확인했다. 이게 아마 적혀지는데 관찰된 게 적혀져요.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은 내가 어떤 특정한 교과에서 이 과목이 내가 진학하려는 어떤 그 대학의 학과와 굉장히 연관성 깊은 과목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역량을 거기서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적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안 적혀 있거나 안 되면 그거는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찰이 돼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눈에 띄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주도성 있게 뭔가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교과마다요, 교과의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의 역량을 교과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교과를 만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처음 만들 때 교과 역량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교과 역량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뭐 논리적 판단력이나 수리력, 뭐 추리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논리적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학 교과 활동을 하면서 잘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고교학점제 논리긴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지만 교과 전형도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 숫자만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등급이 좋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그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뭐 정량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정성 평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과세특도 같이 보겠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까지도 같이 보겠다 라는 학교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이미 올해 아까 제가 잠깐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3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가 이미 그렇게 시행을 올해 입시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변화 예상을 좀 해보면요, 그 정량 평가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 정량 평가.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평가 방법이 좀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보겠냐? 단순하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어떤 과목에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거. 과목 선택을 굉장히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아까 제가 교과 전형은 숫자만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등급을 보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거든요. 근데 정성 평가를 도입하겠다. 그 친구한테 대한 어떤 내용, 서술이 되어 있는 내용을 좀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성평가라는 건 제가 서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과목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들었는지를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학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방법을 좀 개선하겠다. 네, 이거는 조금 뒤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 방법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학생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과세특 내용을 좀 봤지만 이제 최근에는 과목 선택을 어떤 거를 했는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을 제대로 잘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수학 과목 당연히 다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과학 과목도 일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 중에서도 단순하게 확률과 통계를 듣는 게 아니고 건축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하라는 이런 과목들도 들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선택했는지를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좀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이런 학생 학업 역량 변별이 조금 약화가 됐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A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그 나름대로 그 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A를 맞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 A를 맞아 버리니까 변별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B를 맞는 친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A 학교에서 가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나 학교는 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좀 수준이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B를 맞았어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럼 그 가 학교에서 A를 맞은 학생과 나 학교에서 B를 맞은 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B 학생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러면 이 친구 지금 B를 맞았는데 A랑 B랑 어떻게 비교하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수강 인원은 몇 명인지 정말로 그 표준 편차는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단순하게 A, B를 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성적 유불리 때문에 A, B, C 중에서 내가 A를 받는 게 유리하니까 A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B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왕이면 A를 받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B를 맞으면 굉장히 감점이 많이 되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네,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아질 겁니다. 네. 왜냐면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보통 저도 이제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지만 B를 맞는 친구들은요 거의 수업 참여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그걸 알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학교 입학 사정관님들하고 같이 이제 뭐 협의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다 보면 고등학교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A만 B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성평가 그 과목을 어떻게 참여했고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더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학생 선발에 적합한 전형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정량평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성평가,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또 하려고 하는 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요, 자녀분들 중에서도 등급이 높아요. 근데 내가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신다면 그 학교 전형 중에 아마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비율을 얼마큼 해서 반영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걸 보셔야 되고, 그걸 정량평가하면 정량평가 기준이 뭐고,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 선택해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투 과목을 몇 과목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자녀가 진학하려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과목들을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요소가 결합된 전형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지만 거기서 수능 위주 전형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있어요. 생겼어요. 작년부터 생겼고요. 올해도 있고요. 아마 내년 후년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이제는 수능 성적 단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학교 생활도 끝까지 잘하는 친구들을 같이 뽑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수능만 가지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당장 올해 내년에 모든 것이 파격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차 바뀌고 있고, 뭐 요즘엔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한 졸업을 하고 자기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라도 좀 새로운 학교나 이렇게 진학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전형에 있을 때 내가 나름대로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놨다면 그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멀리 미래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끝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반영됐지만 조금 더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는 1, 2학기까지 끝까지 나름대로 내신 관리, 학교 관리, 뭐 출석 관리를 끝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 진로 선택 과목 평가 확대 필요성.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이제 지금 현재 3학년이시거나 또는 지금 2학년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내년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을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특히 탐구 과목, 다른 과목보다요, 특히 탐구 과목,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예, 진로와 연계되게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권장 과목이 뭐고,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나 이런 과목을 듣지 않았을 때 치명적인 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뀌고 있고, 학생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입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패스할게요. 요즘 학교 공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도, 여기 이제 신도시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학교들은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이 이런 그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강의실처럼 바꾸는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를 좀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한다고 막 민원 넣고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니까요, 미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메뉴를 다양화하는 게 과연 좋을까?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중에 세트긴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하는 거, 아니면 아예 다 넣어놓고 각자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 어떤 게 좋을까?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보통 요 마지막 메뉴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이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게 갔는데 결정권이 없으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로 하면 속상한데 나쁜 말로 하면 짜증나죠. 그렇죠? 네가 뭔데 내가. 근데 사실 교육과정도 이런 논리를 반드시 1대1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교육과정을 무조건 다 열어줬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에 따른 충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좋은지, 뭐 영양 상태라든지, 이 친구는 지금 이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든지,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학교에서도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알레르기 있는 거는 선생님은 모르시거든요. 학부모님은 또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그러면 어떤 유형일까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선 선택권이 과연 되게 많은데 많은 게 과연 좋은 거냐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과정이 조금 더 계열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완전히 열어두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위험 부담도 있고 개설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줬을 때 혼란을 많이 겪어요. 학생들이 지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계가 있는 과목들은요 반드시 위계를 잘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듣고 수학 1, 2를 듣고 근데 이것들은요 대부분 학교에서 잘 조정을 해주세요. 이런 위계는 학교에서 이거에 맞게끔 기초 과목들은 잘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듣는 게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죠. 수학까지 탐구는 수학을 충분히 들은 친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선택해서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수학을 가지고서 뭔가 정말 역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그냥 단순하게 막 듣는 게 아니고요. 영어도 나름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위주 교과능이나 뭐 이런 읽기, 쓰기 이런 과목들이 나름대로 다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생들이 또 기본기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워낙 그 사교육을 또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도 좀 위계 표현보다는 아이들이 그 좀 요즘에는 이제 좀 뭐랄까 영어에 대해서 좀 기본기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또 수업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친구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영어는 뭐 나중에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돼서 혼자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기를 잘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어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에서도 지금 이제 그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서 표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딱 숫자로 위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 우리 학생들 진로와 연관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저는 여기서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 과목이 좀 어려우니까 피해가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물리가 필요한 과목은 교과 어떤 전공 진로는요 물리를 반드시 꼭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물리를 듣는 친구들은요 좀 약간 뭐랄까 좀 매니아층이 많아요.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공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건축과를 나왔지만 공대 가시면 대학 물리학 꼭 듣습니다.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네, 물리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공대 가는 친구들은 물리 화학은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학교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숫자가 33 되어 있는 게 왼쪽부터 33 되어 있는 게 1학년 1학기, 2학기 6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학년 1, 2, 2학년 1,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 3, 이게 2학년 1학기고 오른쪽이 2학년 2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택 3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탐구 교과 중에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과학을 3과목 들을 수도 있고요. 사회를 3과목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과학 두 과목 꼭 들어야 되는 걸 들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금 여기 이제 정치화법은 없지만 그 친구가 정치화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생활과 윤리를 들어야 되겠다. 윤리나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 이런 거 중요하니까 들어야 되겠다 하면 탐구교과를 사회지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과니까 사회는 안 들어 이런 논리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최근에 융합이라는 개념,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니까 지금 한 칸 이동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3학년 1학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3학년 2학기예요. 단위수예요. 일주일에 3번 듣고 일주일에 뭐 몇 번 듣는다 이 단위수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으면 일주일에 3번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과학탐구 실험은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1학기에 2학기에 하나씩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3번이면 3번 듣는 거고 1번이면 1번 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택3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대부분의 학교가 택사 주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 이미 다른 선택지들이 다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3번 들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2학년 때 화학하고 생명과학 1, 2를 들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뭐 들어야 될까요? 이제 2 과목 들어야 되겠죠. 화학 2, 생명과학 2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이제 택 1이 있으니까 뭐를 들으면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과학이나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요. 필수 2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 2수단이 때문에 교차해서 하나씩 들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아까 생활과 윤리를 이미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필수 2수단위를 사회과 거를 이미 충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3학년 때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2학년 때 그걸 놓치고 다 과학만 들으면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3학년 때 막 마음이 급해요. 막 왜냐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 전공과 맞지 않는 과목을 필수로 하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게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네. 뭐 왜냐면 탐구라는 과목 들어가니까 왠지 과학 같기도 하고 근데 사회문제 탐구 내용을 보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그걸 탐구해보는 과목이라 사실은 과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딱 보면 알죠. 이 친구가 이 과목을 왜 들었구나. 이거를 한눈에 봐도 대학에서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었지만 크게 의미 없는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학생이 그걸 열심히 활동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때 과목 선택하실 때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2학년 과목을 어떤 거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3학년 과목들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계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위계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나 물리학 2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해서 듣긴 하겠지만 어렵겠죠. 물리학 1을 안 듣고 물리학 2를 듣기 때문에. 근데 진로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진로가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가려는 학교에 물리학 2가 꼭 들어야 된다고 핵심 권장 과목이래요. 이걸 안 들으면 감점이 된대요. 물리학을 들어야 된대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듣지 마. 어차피 너 해도 안 돼. 이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들어야 돼요. 듣게끔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가려고 하는데 물리학을 1학년 때 2학년 때 안 들었잖아요. 근데 선생님 물리학 2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들어. 대신에 물리학 1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그 친구가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이제 이런 데서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개설이 이미 됐던 과목은요. 공동교육과정은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는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요즘에 온라인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뭐 EBS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기 혼자서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바꾼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시간 투자를 따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잘 이수를 하고 잘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그 과세특 안에 또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또 나름대로 뭔가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결격 사유가 돼서 이 친구는 탈락이야, 불합격이야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PEO에 의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처음 접하시고 낯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쉽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교과에서도요. 이렇게 텍3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어, 독해, 작문, 영어회.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텍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국영수 중에서 선택을 3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에서 어찌됐든 간에 수능을 볼 수 있는 과목들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화작이나 언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보통 학교에서는 약자로 부릅니다. 화작이나 언매로. 그래서 화작이나 언매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표준 점수 차이가 커요. 화작의 표준 점수랑 언매의 표준 점수가 표점 차이가 뭐 2점에서 요즘에 최근에 작년에는 4점까지도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친구가 수능 성적에 따라서 점수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표점이 잘 나오는 걸 선택을 했다 올해 이게 수능을 봤을 때 올해도 똑같이 잘 나올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과목은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걸 단순하게 작년에 표점을 보고선 선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표점이라는 건 표준 점수예요. 자기가 맞은 원점수를 가지고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져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이제 표준 점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똑같은 90, 예를 들면 똑같은 80점을 맞았어도 70 몇 점을 맞았어도 똑같은 만점을 맞았어도 어떤 학생은 148점일 수 있고 어떤 학생은 150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똑같은 만점 맞았는데 이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통과 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적이 필요한 이공계 친구들은요. 미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요즘엔요. 저희 학교도 확률과 통계는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다 듣게 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미적을 필요한 친구는 듣고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안 들었고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인데 영어 독해와 작문 듣는 친구들은 이제 뭐 수능을 준비하거나 뭔가 독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영어 회화 듣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좀 편안하게 미국 문화를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듣게끔 많이 하니까 여기에 좀 많은 친구들이 몰려요. 예, 영어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영어 회화가 불가능한 친구가 영어를 회화를 하려고 와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죠? 예, 서당계 3년이면 한다고 여기 와서 이제 영어를 많이 계속 접하면서 영어에 흥미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이게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안타깝지만 미국 가는 거죠. 꿈속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택하실 때 뭐 기초교과 선택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 과목씩 선택을 보통 학교에선 들으라고 안내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2학년 때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꼭 필요한 거를 내가 그러면 난 영어를 2과목 듣겠어. 아니면은 뭐 수학을 2과목 듣겠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수학 교육과 가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확률과 통계, 미적 다 들어야 돼요. 수학 교육과 가는데 당연히 수학, 확통, 미적, 기하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작용하니까 나는 영어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수학을 9과목을 다 들을 거야. 근데 어떤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시간표 배정을 동시에 만약에 시간표 배정이 되면 또 그게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줘서 시간표를 다 다른 시간에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교육과정 편제표 일단 보셔야 돼요. 학교 지금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처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기초교과 선택이 또 있네요. 이 친구는 이제 기초교과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르죠?
3단이 듣는 거랑 2단이 듣는 거랑 다르잖아. 일주일에 3번 듣는 과목하고 2번 듣는 과목하고 나름대로 좀 중요도나 비중에 따라서 조금씩 단위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교과는요, 졸업할 때까지 얼만큼 최대한 맥스로 얼만큼 듣게끔 딱 정해져 있어요. 50% 이상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국영수만 다 들으면 다른 과목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단위수를 조금씩 조정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을 선택했던 수학교육과 가야 되는 친구는 텍2에서 기하도 여기서 들어야 되겠죠. 기하. 그렇죠? 근데 수학을 너무 많이 들으면 좀 피곤하겠죠, 이 친구는. 그렇죠? 한 학년에 수학을 3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3과목을 다 들을 수 있게끔 개설해 주지는 않아요. 2과목이나 3학년 때는 1~2과목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기하나 확통을 2학년 때 미리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분산시켜서. 왜냐면 미적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 기하를 같이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들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데 또 쉽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자녀가 지금 과목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상경계열 만약에 우리 친구가 가고 싶다 했는데 미적이나 경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는지를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사회탐구 교과 말씀드렸잖아요. 필수 이수단이 충족을 했는지, 우리 친구가 사회 과목과 사회 관련 과목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열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요거는 요 표는 안 넣어놨나 모르겠네. 그 지금 프린트에 보시면,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과목들 잘 보시면 영어, 동아시아사, 사회문제 탐구나 뭐 생명 과목 같은 경우도 인문 계열이긴 하지만 뭐 생명 존중이라든지 하면 생명체의 어떤 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샘플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아유, 저번에 보니까 그 강사님이 이렇게 들어야 된다던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니까 이렇게 들으면 상경 계열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생활교양에서 창의 경영 같은 과목이 있네. 좋은 과목이 있구나. 경영학과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할까, 이런 과목인가? 이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 자연, 이공계열 이렇게 보시면 이과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계열을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학교에서도 과목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세요. 실제로 요즘에 여학생들 중에요, 의대 못지않게 간호학과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보건 수업도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예. 요즘에 그렇죠? 네, 의학 쪽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평균 수명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건강 관리 계속하면서 뭐 100세 시대 이렇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 인공지능한테 좀 대체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 30초 순삭으로 빨리 진단하시고 기다리는 거는 한 3시간 기다렸는데 30초 만에 진료 보시고, 그렇죠? 처방전 빨리 주시고 하셔서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 초반부터 의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좀 그런 트렌드 때문에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또 거치면서도 이제 그런 의학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살펴보시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들 또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한 과목이 그 학생이 그 진로, 학생이 진학하려는 그 학교나 계열에 맞게끔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택한 과목을 제대로 잘 이수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 과정을 본다라는 얘기는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어려운 과목들을 막 깔아놨다, 이게 학생들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제대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과목을 이렇게 어려운 걸 깔아놨을 때 잘 소화하고 올 수 있을까, 위계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듣는다고 무조건 학생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다양화랑 충실화 중에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충실화를 조금 더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기초를 잘 다지고 오는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잘 적응할 수 있고, 빠르게 또 어려운 과목이 나와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양화가 그렇다고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들을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그 친구의 진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친구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듣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역할은 그렇게 기본을 잘 갖춰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뭐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단,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간호보건이라든지 이과, 공과대 계열 같은 경우는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도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유튜브 강의도 있어요. 이거 한 번씩 뭐 2-30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경기도라, 사실 제가 경기도 소속이라 경기도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서울을 소개해드려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잘 돼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저희는 잘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따라서 어떤 몇 번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지원해서 합격했거나 또는 추가 모집이라도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시, 정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금지사항. 수시 모집 합격, 정시나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 등록 포기해도 모두 지원 불가다, 이런 것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놓치시면, 그래서 수시 지원하실 때 최대한 이렇게 뭐 합격, 내가 가고 싶은 학교면 딱 좋겠죠. 근데 그냥 내가 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나 써봐야지 하고서 썼다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데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신경 잘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담임 선생님 학교에, 왜냐면 학생을 잘 아는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학생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대학별 정리 분석인데, 요거는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요거를 뒤에 표에다 딱 갖다 놓고 학생들 쭉 보면서 설명 아마 해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보시면 학교들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그 상위 몇 개 학교들입니다. 요 학교들이. 네, 요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나 가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저 위쪽으로 가면 더 좋겠죠. 네, 저 맨 위에 있는 거, 그렇죠? 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네, 저거는 저 표만 봐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 여기, 야 너 보니까 여기네, 너 큰일 났다, 너 전문대 적극 지원하란다, 이게 아닙니다. 네, 이거 보시고 이렇게 약간 크게 나눠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위험한 거죠. 네, 그럼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화면은 없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상위 대학들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원점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원점에
오른쪽으로 쭉 뭔가 계속 서울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차 타고 계속 저 내려가는 톨게이트를 한 5-6개 지나가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X축, Y축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6월 달에 모의평가 엊그저께 봤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보시고 원점수를 보시고 이제 점점 더 재수생들이 응시하는 비중이 9월 달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질 거예요. 원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표준점수나 이런 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일단 원점수를 가지고서 몇 등급 정도 될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담임선생님도 이렇게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하고 내가 가급적이면 맞았던 원점수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네. 특히 수능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우물보다 더 큰 물로 나가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과 경쟁하는데 더 실수하면 안 되고 더 치열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빠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생활기록부도 보지만 면접이나 이런 최저학력 기준도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면접을 보는 학교는 면접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볼 수 없는 거 면접으로 테스트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친구 역량이 적힌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면접 보는 학교에 지원하는 만약에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면접 준비 꼼꼼하게 해야 되고 네, 면접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최저학력 기준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고 네. 되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 최저학력을 보는 학교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학교들일 거예요. 자기네 학교들이 좀 실력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뭐 정시를 빼고는 좀 높다. 많은 학교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생기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QR 코드 다 준비해 왔어요. 네, 놓치시면 또 안타까우셔갖고 아유 그거 사진 못 찍었네 해갖고 막 밤잠 못 주무실까봐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네. 이렇게 면접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등급을 주로 보는 겁니다. 등급을 주로 보는 거예요. 숫자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종합전형은 숫자와 그 안에 학생들의 능력치를 같이 보지만 이건 숫자만 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당락 예상하기가 쉬워요. 작년 거 비교해서 이 정도면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딱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아요. 여러 군데 쓰고서 빠져나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반영을 한다라는 거.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만약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그 지역으로 갈수록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4등급, 5등급 친구들도 지역으로 가면요, 지방으로 가면 쓸 수 있어요. 지방 몇 말이야 이렇게 하시지만 지방 국립대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또 나름대로 괜찮은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다 데려가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못 뽑잖아요. 좋은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뽑으려고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이미 좀 뽑아놔야 돼요. 어느 정도 70%, 6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교과 전형 비중 이렇게 좀 높지 않죠? 비수도권은 높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좀 내신 성적이 애매한데 그래도 이런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나름대로 국립대나 지방에 있는 거점 학교들 가시면 좋은 과나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또 거기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셔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과를 놓지 마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과목 선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끝까지 잡고서 수능을 보든 안 보든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이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줄만 잘 서거나 좀 여러 전형들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그 학생한테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요령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최대 3번 지원 가능하고요. 대부분 100% 수능이지만 최근에는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을 하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 수능만 보진 않겠다. 그 학생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 역량들도 같이 살펴보겠다. 근데 정성평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정량평가도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 보시고, 아직까지는 일부예요. 많진 않아요. 근데 그 학교 중에 수준이 높은 학교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빨리 끝낼 거예요. 시간이 너무 껴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하고 다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선택드리진 않지만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서울대라고 제가 딱 간판을 걸었는데 이제 서울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 보시니까 딱 경제학부만 있어요. 다른 학과는 제가 안 갖고 온 거는 일부러 안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없어서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는 크게 어떤 과목을 듣든 안 듣든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공계 쪽, 대부분 여기 있는 학교들이 이공계 쪽입니다. 근데 과목들은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선택하셔도 기본은 한다. 요 기본 과목들만 잘 이수할 수 있게끔 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학교 학과에 따라서 핵심, 권장, 핵심 이렇게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가급적이면 QR 코드 내에서 하실 수 있게 자료는 다 이렇게 좀 올려놓을 겁니다. 안 되면 이미지라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영향을 크게 주는 거고요. 권장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치명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니까요. 그 핵심이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학, 과학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네, 나머지는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뭐 교과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의 뭐 그냥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요. 등급의 변화 추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친구가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더 향상이 됐는지, 어떤 특정한 과목만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교과에 있어서는 조금씩 격차가 있지만 수학, 과학 교과는 좀 높잖아요. 이 친구가 다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아까 제가 전공 적합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과학의 전공인 친구가 이 친구가 선택해야 되는 학과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전체 과목을, 전체 내신을 다 보는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수학, 과학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학과를 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요 학생은 꾸준히 상승한 친구가 되는 거고요. 모든 전교과에서 꾸준히 상승한 친구니까 노력한,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 쓰면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교차, 아까 제가 인문하고 자연하고 교차 지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능을 봐도요. 미적분 본 친구들이요.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여기 파란색 선이 미적분 본 친구라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미적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상경 계열이나 이쪽으로 교차 지원해서 서울대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탈퇴해서 다 휴학하고 나중에 이제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요즘 트렌드가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과 공부를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방송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요거는 여학생들이 조금 수학이 좀 낮기 때문에 수학이 낮아서 여대 진학할 경우 좀 유리할 수 있다. 여대는 여학생들끼리 경쟁하니까 수학 점수가 같은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다. 남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좋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드렸던 거는 그 충실화해서 듣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대학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조금 이제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외에서도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학교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목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요, 대학 공부에서 기초가 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학습 위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끝까지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어떤 전형을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끝까지 이수한 그 내 그 성적이든 과목이든 학생부든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라는 거는 반드시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끝까지 놓지 마시라는 거, 정시 수시를 구분하지 마시라는 거. 네, 물론 조금씩 비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